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주역의 원형을 찾아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일단 복사물로 오늘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쓴 이 책을 기본 교재로 하겠습니다. 뭐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뒤에 보면 해제 부분이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내용의 해제 부분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647쪽부터 있는데요.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주역 왕필조.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셔도 좋고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교재가 이 교재에 없는 때는 오늘처럼 이제 복사물을 따로 이제 별도로 마련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교시의 그 제목은 우리에게 주역이란 어떤 책인가 하는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주역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그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주역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에 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그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주역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수업을 같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교재를 한번 볼까요? 그 홍길동과 주역이라고 하는 타이틀부터 아마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홍길동전에 보면은 이제 그 한밤중에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주역을 펴놓고 이제 길흉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길동이가 그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알고 서자의 서름을 못 이겨서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예전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인가요? 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요새는 뭐 전설의 고향 하지도 않지만은 주역에 꼭 통달했다고 하는 뭐 도산이, 이인, 기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귀신처럼 해결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컴퓨터 이진법의 원리니 DNA의 구성 원리가 주역에서 나왔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첨단 과학과 서로 그 어우러져 있는 어떤 신비적인 주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주 명리,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 세계 미래 예언 이런 것들과 주역은 언제나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또 서점이나 이런 다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주역을 신비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주역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호기심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주역을 내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한 지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경험도 해보고 이런 공부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또 공부도 해보고 또 여러 방면의 책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은 주역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방향도 저는 두 가지 처음에는 이제 주역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가면서
주역의 그 원의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주역의 원의에 이제 접근한다는 것은 일단 신비적인 인식 또는 너무 그 형이상학화되고 이론화되고 수수화된 그런 주역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역의 본뜻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주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몰랐던 새로운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다른 그 일반적인 주역에 대한 해설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역을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주역에 접근할 수 있지만 주역에 나오는 동물들을 통해서 주역을 이해하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들을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벗어버리고 주역을 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놀듯이 주역을 가지고 놀아볼 수 없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역이라는 책은 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책이죠. 또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주역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은 아마 어떤 고전보다도 상당히 그 높은 그런 고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 서양에서도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양 고전 코너에는 언제나 주역책이 있다는 말을 저도 들었고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또 사실상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의 형편을 봐도 동양 철학 중에서는 동양 고전 중에서는 주역에 관한 시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의 주역에 관한 이제 번역서를 2권을 제가 번역을 해서 냈고 또 제 나름대로 틈틈이 한 10여 편 정도의 주역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그리고 주역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리해서 한번 새로운 주역의 어떤 해설서 같은 걸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그 단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들으시다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주역의 신비와 부담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을 낙후하게 만든 원흉이다. 미신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동양의 모든 그 지혜의 결집체이며 미래의 계시록이다. 심지어는 첨단 과학조차도 뭐 신과학 운동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의 원리니 뭐 DNA니 뭐 별의별 그 첨단 과학이 주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하나는 미신의 본산이요 동양을 낙후하게 만든 그 원흉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또 한 가지는 고금을 통해서 동양의 모든 지혜의 결집체이고 신비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의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 원의를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주역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매이게 됩니다. 매인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역의 뜻을 찾다 보면은 한문에 대한 좀 교양이 있는 분 같으면은 이제 정자, 주자, 왕필 뭐 이런 분들의 주석을 찾게 되고요. 한문에 대한 교양이 없는 분들은 다시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주역책들을 찾다 보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대개가 사주 명리 뭐 이런 것들을 위시한 음양오행 술적으로 주역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역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주역의 그 생동하는 맛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주자 같은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천여 년 동안 그야말로 동양의 정신을, 지성사를 지배해온 그 대단한 사상가이지만 정자, 주자가 그 주역에 대한 주석서를 쓴 이후의 역학사는 사실은 정주의 어떻게 보면 아류에 불과해요. 조선시대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나온 그 주역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 그런 논술들이 전집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한국경학대계라고 하는 그 전집을 발간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민문화사라고 하는 그 개인 출판사에서 한국역학대계라고 하는 전집물을 한 50여 권씩으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주역에 관한 주석서는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는 이제 이름만 전해질 뿐이지 사실상 전해지는 실물은 없어요. 그런데 또 조선시대에 나온 주석서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가 정주를 따라가는데, 쫓아가는데 거의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역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답이 없어요, 주역은. 뿐만 아니라 주역을 이해하는 또는 설명하는 일정한 공식도 없습니다. 일정한 공식이 없으니까 일정한 답도 없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주역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선시대의 그 수많은 주역에 관한 주석서들, 해설서들, 그 글들을 보면은 정자와 주자의 글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청나라 때 오면은 그 송명 이학에 대한 이제 치열한 반성이 일어나고 아주 비판적인 글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학적인 어떤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철학이 전공이라서 좀 말이 어려우면 서술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베이스에서 계속 논의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뭐 업치나 매치나 비슷하게는 마찬가지죠.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역이라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창의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역을 정말로 이해하면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그 정자, 주자의 뜻을 찾는데 급급해 한다는 것은 주역의 원의로부터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자, 주자를 찾으러 가는 것뿐이지 주역의 원의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역의 원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이번 강의 하는 동안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성인일수록 주역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막중하죠. 동양의 어떤 그 학문, 분과 학문들을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한다면 뭐 가령 천문학이라든지 지리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병법이라든지 윤려, 음악, 건축 등등 그 첫 번째 장을 펴보면 주역에 대한 하도락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니면 선우촌 팔계도부터 시작을 하든지 태극도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 연원은 반드시 주역에다가 끌어대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건 도교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교라고 하는 그 범주보다는 훨씬 그런 경향은 적긴 합니다만은 주역에 대한 어떤 그 신성시하는 태도라고 할까? 아니면 모든 학문의 연원을 주역에다 대려고 하는 태도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만학을 관통하는 학문 중의 학문으로서 인식되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역에 끼친 그 영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음양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양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물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죠. 음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외향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꼭 단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외향적이라고 할 때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척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적극적이겠구나. 이런 이제 장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저 사람은 좀 실속이 없고 너무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단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또는 교차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그 특색을 굉장히 크게 형성해 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음양론적 사고방식에는 젖어 있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한국 사람도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 사람에 대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뭐 음흉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척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흉하다는 것은 비지어 말하면 음양론적 사회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서양 사람들의 그런 로지컬한 머리로는 아마 음흉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주역이라는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난해하기로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것은 공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편 3절이라는 고사가 그 밑에 부분에 밑에 단락에 나와 있죠. 위편 3절. 가죽끈이 3번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기 공자세계에 나오는 그 고사인데 가죽끈이 3번 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죽끈이 3번 끊어지다. 공자가 만년에 역을 좋아해가지고 역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 거죠.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지 않았겠죠. 어떻게 만들었죠?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었죠. 예. 죽간을 썼습니다. 죽간. 죽간이라는 것은 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사진으로만 본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대나무를 작게 이렇게 편을 냅니다. 그냥 한 30cm 대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새는 뭐 자를 대나무로 만들지 않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전부 대나무 자를 썼죠.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편을 내면 대나무가 얇게 잘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편을 내려면 대나무가 굵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굵은 데가 이제 남부지방에 가면 좀 보이지만, 그렇게 굵은 데는 없어요. 중국은 굵은 데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큰 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만 아름들이 되는 그런 대나무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대나무 색깔은 파랗기 때문에 처음에 자르면 파랗습니다. 그래서 이걸 색을 그냥 쓰면은 이 대나무 진 같은 게 나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로 구워가지고 파란 기운을 없애요. 그걸 살청이라고 한대요. 살청. 살청을 하면은 이제 대나무가 하얘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이렇게 새기는 거죠. 칼끝이나 끌 같은 걸로 새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정한 길이가 되면 이걸 둘둘둘 말아요. 둘둘둘 말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우리 뭡니까, 돗자리 같은 거 말면은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듯이. 그러면 한 사람이 휴대하기 좋을 만큼의 분량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한 권. 권이라는 글자는 요 부분에서 그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의 모양에서 책자가 나와요. 이렇게 책.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간을 잘라서 색을 빼고 진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칼끝으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수공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고대 시기에는 문자를 해득하는 계층은 극히 적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주간에 기록하는 것은 과거의 중요한 역사이거나 법전이거나 또는 임금의 명령 같은 것들을 주로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간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상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모셔놓은 거죠, 주간을. 이 모양에서 법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권, 책, 전. 이게 다 책과 관련된 뜻들인데 이 주간의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위편삼절이라는 것은 요 가죽끈이, 메어놓은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주역이라는 책을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몇 권 분량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역이라는 책이 지금은 뭐 이렇게 내가 번역까지 해놔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졌지만 아주 초기의 주역의 형태는 64개의 궤만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 형태는 한 궤의 길흉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궤사라는 그 문장, 한 문장씩이 궤에 붙어 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 수업을 마치면 제가 드리는 숙제는 뭐냐면 주역의 궤를 2개씩 정해가지고 한번 읽고 그 뜻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해봐야만 주역을 읽는 법을 또 주역의 원뜻을 찾아가는 방식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고민해 보지 않으면 제 강의가 조금 이렇게 겉돌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역을 그 전에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더 깊이 한번 그 뜻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아무튼 뭐 저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주역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역이라는 글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는 어떤 부분은 어렵지만 어떤 부분은 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나. 이런 미리 어떤 지식을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보았던 당시의 주역이라는 책이 어떤 형태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추정컨대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과 전, 주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경과 전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은 괴하고 괴사하고 효사만 있는 부분을 경이라고 하고, 전은 이제 공자가 붙였다고 전해지는 10ik 10편의 전들이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ik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개익자를 씁니다. 보익한다는 뜻인데, 보익, 돕는다는 뜻인데, 경의 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편의 글을 이제 공자가 지었다는 거죠. 아무튼 공자가 보았을 당시에 주역이라는 책은 우리가 보는 책하고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분량이 아마도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의 한 4분의 1 정도? 예. 그러니까 아마 권수로 말하면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가령 논어라는 책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어 본문만 20권. 그러니까 논어 본문을 저렇게 주간으로 만들면 20개 뭉치가 나온다는 거죠. 한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물량이 1권이니까 20명이 들어야 돼요. 논어 본문만. 근데 논어 본문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A4 용지에 아마 3장 정도면 다 될 겁니다. 이 3장 정도면 다 인쇄할 수 있는 분량이지만 이 당시에는, 가령 춘추시대에는 20권으로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20명이 들어야 돼요. 20명이. 얼마나 번거롭고 제작하기가 힘들었을까. 공도 많이 들어가고 짐작할 수가 있죠.